더불어민주당이 4월 처리를 목표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무제한 TV 토론을 제안했는데 여야는 우선 다음 주 김우수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출석시켜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11곳에서 시범 실시하는 공직선거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인사청문 전국이 본격화됩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아파찬스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총력 엄호에 나섰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발수. 오늘은 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경육남 내각으로 일컬어지는 새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평가와 청문 전국 관전 포인트,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회 본회의 생방송 관계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여야는 오늘도 검찰의 수사권 폐지,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4월 국회 처리에 시동을 걸었고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은 안 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 법사위에 김우수 검찰총장을 불러 검수완박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부패와 경제, 선거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대신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은 또 경찰로 수사권 이관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법 시행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은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를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 앞에서 토론하자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할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졸속 입법은 안 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0년간 이어온 형사소송법 체계를 뜯어고치는 이 개정안은 절대로 졸속 처리돼서는 안 되고 강행 처리돼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 법사위에 김호수 검찰총장을 불러 검수완박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벌입니다. 현안 질의를 통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과 김호수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연이틀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법 반대 뜻을 전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법안 제고를 요청했는데 여야 원내대표도 각각 박 의장을 만나서 입장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앞두고 미국 방문길에 오를 예정인데 법안 상정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어제 불발됐던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위해 재차 국회를 찾았습니다. 검찰 문제로 국민께 불편을 끼쳤다며 고개를 숙인 김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에 앞서 자신을 탄핵시켜달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법안이라며 국회가 법무부와 검찰 등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를 꾸려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 의장을 찾아 검수완박법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양당 대치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해달라며 여야의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국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안을 타협안을 좀 제시해달라. 권 원내대표에 앞서 박 의장을 찾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시 검찰권이 강화될 소지가 높고 이로서는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론을.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박 의장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 처리 시한인 28일과 박 의장의 순방 일정이 겹친 건데 민주당으로서는 박 의장이 사회권을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겨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의장이 지난해 여야 대치가 이어졌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거부했던 만큼 이번에도 여야의 협치를 강조해 사회권을 넘겨줄 가능성이 낮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박 의장은 순방과 관련해 사회권을 넘길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본회의 사회권을 쥔 박 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본회의에서는 6일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되면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의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검이 구성되면 2019년과 2020년 있었던 이 중사 관련 성추행과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한 2차 가해 여부도 조사하게 됩니다. 또 국방부와 공군본부에서 사건 은폐와 무마,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회유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면담차 국회를 방문한 이해람 중사 아버지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공군에서 그 엄마 아빠가 저기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죽이고 있어요.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하면서 도저히 이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특검법 쟁점이었던 후보자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면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추려내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 20일 정도 수사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사는 70일 동안 할 수 있고 부족하면 한 차례만 30일 더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 달 반 정도 남은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가장 쟁점이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이번 선거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총 11개 시범 실시 지역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 인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적용되는 선거구에는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선출할 수 있어 소수 정당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여야는 추후 전국 확대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에 따라 4인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쪼갤 수 있는 선거법 26조 사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부터 광역의원은 39명, 기초의원은 51명이 더 늘어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유권자 비율인 인구 편차를 기존 4대1에서 3대1로 바꾸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코로나 격리자 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 둘째 날은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완료됨에 따라 인사청문 전국도 본격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철통방어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장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의 1차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낙마 대상으로 정조준하고 있는 내각 인사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기에다 윤석열 당선인의 여야 협치 의지로 평가돼 온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오는 25일과 26일 실시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받은 18억 원의 고문료와 관련한 이해 충돌과 전관예우 의혹,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검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과 동일한 기준을 내밀며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입니다. 정 후보자의 자녀들이 아빠 찬스로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의혹들이 있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공정의 잣대는 모두에게 똑같아야 합니다. 40년 친구라고 눈 감고 길을 막으며 덮고 갈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공안 통치를 자행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72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워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능력을 살펴보라며 민주당을 향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내로남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당하게 검증하십시오. 검증에 문제 있다면 국민께 밝혀드리면 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감정적이고 히스테리에 가까운 인신 공격을 멈추기 바랍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직 인수위 내부에서도 정호영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논란과 유사한 점이 있어 보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강하게 격돌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다음 주 초 본격적인 청문 일정 협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장장현입니다. 내각 인선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과 갈등을 빚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어제 저녁 만찬 회동을 가진 데 이어서 함께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임혜련 기자입니다. 내각 인선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모든 일정을 취소했던 안철수 위원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오전 인수위원회로 출근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인수위원장으로서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안 위원장을 치켜세우며 갈등을 잠재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인수위원님들의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 분과에서 현장 간담회와 국정과제 선별 업무로 정말 애쓰시고 또 최측근인 이철규 당선인 총괄 보좌역을 국회로 파견하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새 정부 내각 인선에서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지 않자 어제 하루 모든 일정을 취소하며 집거했고 윤 당선인도 특정 인사를 배제한 적이 없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공동정부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며 합당이 속도를 내게 됐지만 새 정부 인선을 놓고 안철수계 인사들의 불만이 여전한 만큼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노동자가 당당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드린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시기 큰 희생을 치른 노동자와 서민의 아픔을 덜어주는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방송 임혜련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당 후보를 정하는 경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공동 입장문을 내고 당 지도부가 조속한 시일 안에 경선 방침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후보 선출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기존의 당 규칙인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 5대5 원칙을 준수하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당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과 함께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법을 바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하는 데 대해서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태한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권의 동의 없이는 사장 임명을 어렵게 해 향후 여권 주도의 임명을 방해하려는 얕은 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선안은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위원회로 개편하고 사장 선임 시 운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직무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5월 9일 직무 후 다음 날인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이후 경남 양산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5월 9일 자정까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서울에 머물면서 한라인을 통해 안보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는 아울러 문 대통령 부부가 오는 25일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할 예정이라며 60세 이상 국민들의 접종을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민주화 운동 관련 보훈단체장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보훈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격려했습니다. 박 의장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과 가족들의 땀과 희생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화하고 민주화의 초석이 됐다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 총 5개 단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인선 갈등이 어제 그 만찬 회동을 통해서 이제 일단 봉합이 된 그런 양상인데 갈등부터 봉합까지 김동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양측의 갈등 원인이 그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그 찾아볼까요? 네, 어제까지 이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가 됐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정부라 하면 그래도 안 위원장이 추천한 한 2-3명 정도의 인사가 입각을 해야 어느 정도 구상도 좀 모양새가 되는데 그래서 안 위원장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 보건복지부라든지 과학기술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정도는 그래도 반영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들 부처의 후보자의 안 위원장 인사들이 꾸준히 이제 한마평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안 위원장이 이제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이렇다 보니까 또 이제 안 위원장이 거치 고민에 들어갔다. 안수 위원장 사퇴하는 거 아니냐, 공동정부 무사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결국에 양측 이제 갈등이 그 내각 인사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네, 안 위원장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인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그 인선 과정에 대한 더 문제를 삼는 게 아니냐. 안 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또 안 위원장이 좀 마음이 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수위원장인데 그래도 인수위원장인데 인사권이 당선인한테 있어도 인수위원장하고 논의는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공동정부, 공동정책을 실행할 사람도 협의하는 게 당연한데 안 위원장이 1차 인선 발표 때요. 지명자들한테 연락이 다 간 이후에 네.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2차 발표 때는 안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소통 안 된 부분 또 패싱당한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이 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른바 패싱, 인선 과정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컸다는 그런 의미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 어제 윤 당선인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네. 그 갈등설에 대한 답변을 좀 했는데 그 답변을 짧게 정리를 하면 이해가 안 된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 위원장의 추천 인사를 받았고 네. 또 인사 과정도 충분히 이제 안 위원장한테 설명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안 위원장이 왜 불만을 표시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어제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제가 대했을 때 느낌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좀 글쎄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한쪽은 문제가 없다, 한쪽은 또 문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갈등 속에 만찬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갈등이 일단 그 표면적으로는 봉합이 된 그런 양상인데 회동 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회동 후에는 공동정부를 위해서 한치의 뭐 흔들림 없이 손잡고 함께 가자 뭐 이런 그 합의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합의 내용보다 이제 둘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안철수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좀 뼈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양측의 갈등의 원인이 소통이 안 됐다에 이제 방점을 찍고 소통하겠다 이런 다짐들을 했다는 건데 오늘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윤 당선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금요일 간사단 회의는 안 위원장이 주재를 해왔거든요. 근데 윤 당선인이 오늘 참석했다는 건 공동정부 무산 논란 우려를 좀 진정시키겠다는 뭐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네. 양측이 어쨌든 이런 그 양측의 그 갈등을 서둘러서 이제 봉합을 했는데 그 서둘렀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게 정치적인 좀 셈법이 있는데 이번 일은 서로 양측이 모두 다 이제 득이 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상황을 보면 정부 교체기에 정말 많은 현안들이 지금 있습니다. 용산 이전 문제에 이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논란, 또 검수완박, 또 인사청문회 전국 뭐 어느 것 하나 지금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먼저 윤 당선인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공동정부가 무산된다. 또 여기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까지 좀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이제 급격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정부 출범을 하기도 전에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갈등 국면을 좀 서둘러 풀어야 했다. 그래서 이제 갈등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바로 저녁에 만찬 회동을 통해서 좀 해결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인수위에까지 발목을 잡힐 수는 없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장직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6월 지방선거 이제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전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직을 던졌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정치적인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지금 그 인수위를 보면 안철수 위원장 인사들이 한 20-30%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새 정부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의 중도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새 정부의 그림을 그리다 붓을 놓는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책임감의 무게 때문이라도 쉽지 않다. 내려놓는 건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붓을 내려놓을 수 없고 그림은 끝까지 그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갈등이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봉합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인수위가 지금 한 26일 정도 남았거든요. 또 안 위원장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밝혀서 뭐 안 위원장의 뭐 사퇴설이나 뭐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인선에 대한 주요 뭐 직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민간합동위원회 구성 인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안 위원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 조직을 좀 개편하는 과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안 위원장의 제안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 정부 출범까지 26일 정도가 남았거든요. 뭐 이제 순항할 수 있을지 이제 조금 더 좀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부 조직 개편 때 안 위원장 의견이 이제 반영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합당 소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민주당이 오늘 그 새로운 물결과 민주당이 이제 또 합당을 했는데 또 야당의 경우 그동안 이 논의가 중단됐었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이 앞으로 좀 속도를 낼 것 같네요. 네, 양당의 실무 협상은 이미 거의 다 이제 완성됐고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보면 실무 협상은 다 끝났고 최종안이 나왔고 국민의당의 선택만 남았다, 결정만 남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럼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제시한 마지노선은 20일 정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선 갈등이 일단락 됐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말 또 선언할 수도 있고 다음 주 20일을 보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안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선언이 있을 것으로 또 이르면 이번 주말에도 선언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합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15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인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의 기세가 3월 셋째 주를 정점으로 크게 약화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합니다.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폐지합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299명까지 허용이 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이 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사라지고 영화관과 같은 실내 다중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뒤 방역 상황에 따라서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방침을 발표하자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동안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던 대통령직 인수위도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보고한 영업시간, 사적 모임, 행사, 집회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으나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지원 그리고 다가올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치료제 비축 등을 강조하셨습니다. 2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주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됩니다. 벌써부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지금 일상 회복으로 가는 여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 씻기와 소독 등 생활 방역 지키기 그리고 재유행이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된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그럴 가능성 100% 없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지정, 기존 예비 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 전략공천 후보로 이낙연 전 대표가 급부상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벌써부터 이 전 대표 띄우기가 본격화된 모습인데요. 당 내에서 제기되는 이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설에 일찌감치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그럴 가능성 100% 없다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먼저 송 전 대표는 지도부의 당원 당규에 따른 경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한다는 것은 서울시장 패배 선언이다, 항복 선언이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 전 대표를 향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 경선에서 원칙을 지켜야지 그거를 하지 않으면 패배하고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있는 그런 최악의 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100% 없습니다. 왜 가능성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상상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박주민 의원 역시 당의 서울시장 후보 전략공천 방침에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뭘 해보려고 해도 전략지역으로 지정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뜻이 없는 걸로 안다면서 등판론을 일축했습니다. 진짜 의사가 있는 거냐 이건 또 확인이 안 되고 정작 확인을 해보면 또 의사가 없다 이렇게 또 알려지기도 하고요. 저도 직접 소통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 몇몇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뜻이 있진 않다. 송영길, 박주민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도 민주당 당내에선 이 전 대표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만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낙연 차출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데요. 당 일각에선 서울시장 후보 추대 시 거부하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가 6월 중순에 미국행을 예고한 만큼 정치와 거리를 두고 예정대로 미국행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히든카드로 관심이 집중되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 정부의 공동정부 구성 일단 파국을 모면을 했는데요. 보이콧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한 안철수 위원장, 사실 사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초강수를 둘 거다, 이런 전망들도 적지 않았었는데 안 위원장이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먼저 첫 번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하루 만에 이렇게 복귀를 했잖아요. 그 안에는 사실 내면의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되지만은 현실적으로 첫 번째는 국민의당이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그 선거운동에 대한 자금, 선거운동 비용에 대한 보전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떠난다면 그 보전 비용을 국민의당이 온전히 다 져야 되는 측면이 있죠. 네. 그런 자금의 측면, 돈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수위에는 몇 분이 들어가셨지만은 장관 내각에는 안철수 후보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또 장관이라는 인선이 이렇게 1기로 끝나진 않거든요. 공동 정부를 구성하다 보면은 2기 개각일 때도 있을 것이고 3기 개각일 때도 있을 것인데 이때 안철수 후보와 같이 했었던 분들 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또 남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수석들도 안철수 사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단순히 인수위에만 본인의 의중이 반영됐다, 인수위원 몇 명 들어갔다고 해서 좀 서운하다고 이렇게 시위를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모습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갈등을 초래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는 어느 정도 이게 국면 전환용으로 장관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카드로 썼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사실 있긴 합니다. 네. 네네. 이제 실제로 인수위 내에서 좀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태규 의원이 사퇴를 하던 당시에 기자들한테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사퇴를 통보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실제로 인수위 안에서 소위 말하는 안철수계와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간의 미묘한 긴장이나 갈등 같은 것들은 있었다고 보여지고, 어저께 아마 이제 그런 갈등들이, 긴장들이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제 공동정부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을 두루 보면서 저희가 스텝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지, 초기 내각에 안철수 대표의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갔느냐, 이걸 가지고 전적으로 공동정부가 됐네 안 됐네를 판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인수위 사정이랑은 조금 별개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진척된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당내에서 여러 차례 여기저기서 확인을 좀 해본 결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합당 절차는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실무적인 절차는 거의 다 끝났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왔었고, 게다가 이번에 가장 예민한 문제인 공천 문제에 있어서도 공천관리위원회에 국민의당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당도 그렇고 네. 서울시당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합당 자체만 보고 가면 사실 이런 파열음 같은 것도 거의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 다만 이제 인수위에서 약간의 이런 갈등들이 좀 있었지만은 어제 아마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간의 대화를 통해서 5년 동안 좀 길게 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눠졌고 거기에 대한 거국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과의 의견 개진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이고, 안철수 위원장은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일이 있었다. 이렇게 입장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그 만찬 회동으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인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고요. 또 추가로 앞으로 이제 있을 후속 인선에 안 위원장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두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19개 부처의 장관, 내정자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낙마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안철수 후보의 사람들 또 추천될 가능성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하루 만에 시위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러고요. 아마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에서 추가적인 인선, 비서실도 말씀드렸지만은 장관 낙마자 아니면 차기 장관 그리고 총리까지 이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파열음이 좀 잦아들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낙마자가 윤곽이 드러날 때 다시 한번 그 협상의 과정에서 파열음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낙마자가 나오면 안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되는 인사가 나올 것이다.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 지역적인 어떤 제안만 하진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전반으로 보자 그러면 거기에 안철수 대표가 추천한 인사들 내지는 안철수 대표와 힘을 합쳤던 인사들이 상당 부분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최근에 보였던 행보들을 보게 되면 후보 시절에 했던 약속들을 어떻게든 좀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천주교 우리가 거기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였고 네. 밥을 푸는 봉사들도 했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아마 그거는 좀 확실하게 하지 않을까 이제 싶고 갈등이 봉합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고 같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도 의견 충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아직까지는 다른 당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도 실제로 경쟁적인 상황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경쟁 후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화학적 결합들이 일어나서 갈등이 전혀 없고 긴장이 전혀 없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크고 작은 다툼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강한 정당이라 그러면 다툼이 있고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봉합하고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가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8개부터 조각이 맞춰졌고요. 검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단연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의 최대 전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권에 충격파를 던졌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한 두 분의 평가 그리고 청문회 관전 포인트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습니다. 검찰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이면 민주당이 지적하는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 또 이런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 검찰의 독립성 강화, 심지어 예산권이라든지 인사권 같은 것도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인데 이거에 고리를 끊어버리겠다, 수사지휘권 폐지해버리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검찰의 독립성이 확보된 한 법무부 장관이 누가 오더라도 검찰을 좌지우지 흔들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실력으로서는 민주당에서도 비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수사력이라든지 법조인으로서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동훈 검사장의 능력 자체를 시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검찰공화국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애초에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불필요한 우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을 했죠. 윤석열 당선인이. 모두가 당황했어요.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밖에 계신 분들도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한동훈 후보자가 박범계 장관 보고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비토를 하고 사실 검사들은 입이 없거든요. 입이 없고 정치에 최대한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다르다. 또 왜 이런 우려를 할까? 김건희 우리 당선인의 부인께서
정권을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볼 때 한동훈 후보자 김건희 씨가 한 300번 정도 카카오톡도 대화하고 그런 관계까지 있는 만큼 만약에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뭐 수사를 이렇게 지휘해가지고 민주당 인사에 대한 탄압, 외부의 윤석열 후보를 비판한 분들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라는 우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거고요. 네. 한동훈 후보자가 검사로서 이제까지 열심히 해왔던 것은 저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 통합을 외친 만큼 민주당과 굉장히 각을 세운 그런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지금 검찰 개혁, 검수완박, 검찰 정상화라는 법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내정자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과연 협치일까? 과거에 보면은 지금 권성동 의원 원내대표죠. 이분도 수사권은 경찰에게 줘야 된다. 검찰이 정치 상황에 따라 이렇게 편향된 수사를 한 결과가 있다라고 2019년에 본인이 낸 법안에 밝히고 있어요. 국민의힘조차 인정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우려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민주당이 오늘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 수사권이 이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상설 특검을 이제 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한동훈 이제 후보자에게 바로 이 지점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손에 익은 칼을 본인이 쥔 거라고 윤석열 당선인께서. 네.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굉장히 친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수사도 많이 같이 했고요. 손에 익은 칼을 들고 야당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데 저도 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의 특검 발의권,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죠. 행정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인 민주당과 야당이 될 민주당과 협의해야 될 사안이에요.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더 짙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상설특검이 왜 문제가 되나요? 저는 그것부터 잘 모르겠는데 박범계 장관 역시도 상설특검법 얘기를 했었거든요. 막판에 대선 그 경쟁 가운데서 대장동 의혹이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상설특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박범계 장관이 먼저 꺼냈던 카드였었어요. 근데 한동훈 후보자가 쓰는 상설특검은 안 되고 박범계 장관이 쓰는 상설특검은 된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냈었죠.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 일선에 가게 되면 한 90% 이상이 사실 검찰들이 수사를 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우리가 검찰에서 인지수사에 관한 부서들은 축소나 폐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사권은 경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향들을 반영해서 냈던 법안들이 바로 권성동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고 거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과 결정적인 차이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지휘를 할 수가 있었고 감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경찰에서 미진한 수사는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텐데 과연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검수완박이 맞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이 되고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장동과 관련돼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이거 빨리 특검 발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특검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게 상설특검법이었거든요. 상설특검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이면 할 수 있으니까 진행합시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민주당이 안 받았었고 나중에는 오히려 박범계 장관이 꺼냈던 그런 카드인데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권한입니다. 상설특검은 특검 내에서도 굉장히 예외적인 항목으로 짜여져 있어서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지는 권한인데 특검 자체는 결국 국회에서 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석이라는 큰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이 상설특검이 아니라 제대로 된 다른 특검들을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또 만들 수 있는 것이 특검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작은 것을 가지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시나리오 이런
뭔가 잘 안 될 거다라는 시나리오들을 과장하는 수단으로서 지금 상설특검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청문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후보 한 명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제 후보자인데 자녀 그 편입학 관련 아빠 찬스 의혹이 불고 있습니다. 조국 시즌 2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공정 이슈에 민감한 우리 그 청년 정치인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이분이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농지법 위반의 의혹이 있죠. 두 번째는 그 자녀분들이 경북대학교에 편입을 했는데 당시에 병원장이었던 아버지 면접을 본 것도 병원장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1년 선후배 사이에 병원의 이사 이분에게 면접을 봤다고 하고 세 번째는 봉사활동 시간을 편입한 경북대학교 본인의 아버지가 계신 거기에 있다고 하고 계속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죠. 아빠 찬스라고 하는 것.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을 공격했을 때 조국 장관을 가지고 온갖 가족사를 다 꺼내서 공격했는데 똑같은 지점이거든요. 어쩌보면 더 심한 지점이에요. 이것은 뭐 합리적으로 경북대학교 편입 과정에서 이 아들 같은 경우에도 논문에 기여한 바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라가고 있고요. 어떤 역할을 했냐? 자세히 보니까 번역과 편집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들고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이 청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공정하자. 아버지를 잘 만났기 때문에 공학을 준비하던 청년이 의대를 가고 그 따님도 누나도 의대를 갔는데 과연 이게 특권 계층의 그런 불공정함 아니면 누가 되겠냐.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선거 슬로건으로 이렇게 선거에 당선되셨는데 과연 이 인사에 공정이 어디 있고 상식이 어디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차라리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시면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성적이 좋다, 뭐 당연히 절차대로 갔다라는 변명으로는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어떤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신다 그러면 이 정호영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 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이 너무 친한 인사들이 아니냐 뭐 또 검찰들이 너무 중심을 잡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검증되는 내용도 아니고 그다음에 친하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과도한 어떤 해석을 통해서 그 후보자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공격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나리오를 써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공격이고 차라리 우리 박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호영 후보자가 뭐 절차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고 그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납득하시기 어려울 거고 당연히 이건 야당에서도 지적을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납득할 수 있고 윤석열 당선인이나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완성된 새 정부의 초대 내각은 경육남이라는 한 단어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30대 장관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윤 당선인의 말과는 달리 청년은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두 청년 정치인의 일기 조각 총평과 그리고 청문 종목색에서 특히나 송곡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기 내각 구성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호영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뭔가 감동이 있는 인선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고 30대 장관이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정부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또 대거 또 젊은 사람들을 기용할 것이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보는데 지금은 저는 그 관료로서 그다음에 뭐 내지는 정치인으로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초기 내각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가 좀 심각하게 있고 포스트 코로나 위기도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보여주기식 인사라든지 깜짝 인사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그거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중하다 이런 걸 보면 차후에 우리가 30대 장관, 뭐 젊은 사람들 대거 기용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지금은 좀 안정적인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젊은 국민의힘 정치인 입장에서도 동의가 됩니다. 네. 저는 구조적인 한계라고 봐요.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께서 선거운동 기간에 30대 장관 이야기도 많이 하셨죠. 네. 근데 결국은 후보자를 찾지 못한 것이거든요. 우리 정치권이 좀 마땅한 청년 인재들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좀 아쉽고요. 구조적으로 보면은 경상도 60대 남성으로 이루어졌죠. 여기에 여성과 소수자는 좀 빠진 것 같아요. 당사자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이라고 해서 배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청년을 찾고 소수자를 찾고 여성을 찾는 그 과정에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꼭 많은 의혹은 아니더라도 한 가지, 두 가지 의혹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뉴스를 보면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외대 총장 시절에 학생들에게 내가 네 친구야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해서 갑질 논란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좀 미진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다양한 계층, 청년, 여성, 소수자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 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새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청문회 관전 포인트, 검수완박, 정치권 갈등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과 휴일인 내일과 모레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 등으로 오늘보다 좀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